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승부욕이 있으신가요? 상대와 경쟁을 하여 승부를 내거나 이기려고 하는 욕심이요. 그런 욕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남에게 져도 난 뭐 괜찮은데? 아니야, 난 너무 속상해. 잠을 못 잘 정도로. 일반인이라면 보통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요. 그런데 제 동생은 아니었어요. 진짜 이 미친놈은 목숨을 거는 타입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요. 아무리 그래도 동생한테 미친놈이 뭐냐고요? 제 이야기 다 들어보시면 진짜 미친놈 맞구나 싶으실 겁니다. 제 동생은 저보다 2살 어려요. 동생의 DNA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승부욕이 발현된 건 적어도 제 기억으론 동생이 유치원 생일 때입니다. 남동생이 유치원 생일 때 저와 놀이터를 간 적이 있어요. 동생은 그네를 타고 싶어 했는데 그네는 제 또래 남자아이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한참을 자기 차례를 기다리던 동생이 형들에게 말했나 봐요. 이제 그만 타라고요. 그러니 그 남자애들이 동생한테 그랬어요. 넌 다리 짧아서 타고 싶어도 그네 못 탄다고요. 그 그네가 좀 큰 거라 맞는 말 같기도 했어요. 짧은 제 동생 다리로는 올라가기도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제 동생이 자기도 탈 수 있다고 아주 똥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동생에게 그네 2개 중 하나를 비켜주었습니다. 거기까진 좋았어요. 신나서 그네를 탄 동생이 자꾸만 옆에서 그네 타는 남자애를 경계하더라고요. 그땐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의 그네가 동생 그네보다 높게 올라가니 동생 놈은 그게 또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동생은 점점 그네를 높이 타기 시작했죠. 제가 당연히 말렸어요. 야, 송민준! 너무 높아. 너 내려와. 싫어. 너 엄마한테 다 이른다. 그런 말이 통할 놈이었으면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도 않았겠죠. 그 순간 그만 동생이 그네에서 떨어졌어요. 그것도 뒤로 꼬꾸라지듯 떨어졌죠. 동생은 모래밭에 머리를 박았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엄마에게 저는 동생을 잘 못 보았다고 정말 뒤지게 혼났어요. 그리고 동생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뒤통수 땜빵을 얻었죠. 지금도 걔 뒷머리를 쓱 올려보면 500원 동전만한 땜빵이 떡하니 있어요. 이게 제 동생 놈이 제게 보인 첫 승부욕이었습니다. 네, 알아요. 철모를 어린 나이에 이 정도 에피소드는 흔하죠. 하지만 점점 나이를 먹어간 동생의 그 빌어먹을 승부욕은 가족들이 보기에 정말 복장 터지는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동생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미친 듯이 타오르는 승부욕에 비해 남들보다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지능과 운동 능력 둘 다요. 그렇게 크고 작은 사고를 밥 먹듯이 치던 남동생이 정말 인생에 남을 작품 하나를 남겼었는데요. 몇 년 전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참, 제게는 언니도 한 명 있어요. 언니는 좀 일찍 시집을 가서 그 당시 조카가 8살이었거든요. 남자아이인데 추석에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다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삼촌은 태권도 할 줄 알아? 태권도? 당연히 할 줄 알지. 할 줄만 알게. 삼촌이 특전사 나왔어. 특전사가 뭐야? 그게 뭐니 하면 말이지. 삼촌처럼 아주 강한 남자 상위 5%만. 송민준 씨, 그만하시고 식사해요. 지금 찬열이한테 엄청 중요한 이야기 하는 중이야. 찬열아, 자고로 남자는 말이야. 특전사를 다녀와야 해. 삼촌이 진짜 한겨울에 산에서 뱀 잡아먹고 멧돼지랑 힘겨루기 하면서 와, 뱀 먹어봤어? 더러워. 밥 먹는데 더러운 이야기 하지 마. 그런데 우리 사범님은 막 하늘 날아다닌다?
하늘을 날라? 박찬열, 엄마가 뭐라 그랬지?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 말은 삼촌이 다 했지. 밥 먹는데 뱀 이야기도 하고. 삼촌, 엄마가 그러는데 밥 먹을 땐 밥맛 떨어지는 말은 하지 말래. 그리곤 조카는 다시 열심히 밥을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동생이 언니에게 캐묻기 시작했어요. 정작 말을 꺼낸 조카도 20초 만에 잊은 듯한 그 말이요. 누나, 하늘을 날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넌 신경 쓰지 마. 특히 너는 알려고도 하지 마. 아, 왜? 찬열아, 그게 무슨 말이야? 사범님이 하늘을 날다니. 찬열아, 알려주지 마. 네 삼촌 사고 친다. 삼촌 나한테 말 시키지 마. 삼촌 때문에 나만 혼나잖아. 그러니까 사범님이 어떻게 나는지만 삼촌한테 말해봐, 어? 몰라. 사범님이 막 하늘에서 5바퀴 돌아서 막 나무 판자 격파하고 그래. 삼촌도 그런 거 할 수 있어? 태권도 할 줄 안다며. 아뿔싸 싶었어요. 조카의 저 말에 제 동생 승부욕이 자극될까 봐요. 하지만 뭐 조카가 그냥 지나가듯 하는 말에 지가 어쩔까 싶기도 했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당연히 할 수 있지. 5바퀴? 삼촌은 10바퀴도 더 돌아. 치, 뻥이지? 삼촌이 새도 아니고 어떻게 그래? 거짓말하지 마. 나 초등학생이거든. 알 건 다 알아. 허, 야, 내가 뜨신 밥 먹고 너한테 왜 거짓말하냐? 진짜라니까. 얘가 삼촌 말을 못 믿네. 그래? 그럼 보여줘. 그래, 삼촌이. 아서라, 너 그러다가 허리 나가면 평생 독신으로 산다. 한순간의 허세로 평생 독거노인으로 잠들래? 그래, 미연이 말이 맞아. 넌 하다하다 초딩한테 허세 부리냐? 아이, 누나들, 내가 정말 안 보여줬나? 이거 안 되겠네. 야, 삼촌이 군대에서 별명이 말이었어. 뒷발차기를 너무 잘해서. 아이, 뭐, 물론 다른 것도. 다른 거? 뭐? 애들은 아직 몰라도 된다. 야, 송민준, 너 애 앞에서 계속 헛소리 해라, 어? 저는 나이 30 가까이 먹고 초딩인 조카한테 허세 부리는 남동생이 한심해서 한숨을 쉬며 먹던 밥이나 먹고 있었어요. 언니도 또 시작이구나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밥을 먹더군요. 아무튼 삼촌이 다음 주, 아니다. 다음 주에는 약속이 있어서 다다음 주에 꼭 보여줄게. 왜? 지금 보여줘. 10분이면 되잖아. 밥 먹고 운동장 나가자. 어? 삼촌. 운동장은 위험하지. 땅바닥인데. 찬열아, 10분이 아니라 네 삼촌이 10일은 연습해라. 아마 공중 반회전 될 거다. 저 몸을 봐. 저 몸이 하늘에 뜨겠어? 저 놈이 하늘에 뜨면 그것도 물리하게 반하는 거다. 그러니까 시키지 마. 눈 버려. 뭐야, 삼촌 못해? 사범님은 운동장에서도 하던데. 와,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조카가 제대로 동생의 승부욕을 긁더라고요. 결국 동생이 선언을 했어요. 그래? 알았어. 보여줄게, 찬열아. 삼촌이 딱 2주 뒤에 찬열이 학원으로 찾아갈게. 알았지? 삼촌이 그때 제대로 보여준다. 정말? 정말이지? 10바퀴다. 삼촌, 잊지 마. 넌 내가 그렇게 널 도우면서 말려줘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는구나. 결국 이놈이 일을 저지르고 말더라고요. 그렇게 밤이 되어서 언니 부부가 돌아갔어요. 뱃살을 봐라, 뱃살을. 산에서 멧돼지랑 힘겨루게 하신 게 아니라 산에서 멧돼지랑 다람쥐 도토리나 뺏어 먹었겠지. 아, 왜 10이야? 너 몸무게 몇이야? 100 넘었지? 한 120? 그런데 뭐? 10바퀴를 공중회전해서 격파를 한다고? 아서라. 그러다가 네 어리가 10바퀴 돌아가. 지금이라도 언니한테 연락해서
약속 취소해. 개망신 당하지 말고. 내가 네 누님 되니까 동생 걱정돼서 잠을 못 자요, 잠을. 이야, 송민준 스타일 많이 죽었다. 누나, 내가 군대에서 발차기 우수생으로 동기들한테 시범 교육하던 사람이야. 뭘 알고 말해. 내 뱃살은 내가 아끼면서 잘 살 테니까 누나는 누나 뱃살이나 빼. 결혼한다며? 닌 관리 안 하니? 설마 매형이 특이 취향이야? 내가 네 인생이 고달파질까봐 이렇게 친히 좋은 말씀 나눠주는데 어리석은 중생은 듣지를 못하는구나. 어이할꼬. 다 네 어비로구나. 결국 동생은 다음 날부터 친구가 다니는 체육관에 단기로 등록을 하더니 새벽부터 나가더라고요. 에휴, 지 인생 지가 피곤하게 만드는구나 싶어 관심을 껐어요. 그렇게 저도 제 나름대로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연아, 모레 찬열이 태권도 학원 좀 가줄 수 있어? 나 그날 급하게 출장 잡혀서. 찬열이 태권도 학원? 거기 원장님이 픽업 보고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않나? 그런 거면 내가 말도 안 한다. 민준이 그놈이 찬열이 태권도 관장님한테 직접 연락했대. 민준이가? 왜? 알고 보니 남동생이 조카 태권도 학원에 직접 연락을 했다더라고요. 사정 설명을 하며 자기가 공중회전 격파 시범을 보이고 싶다고요. 관장님께서는 외부인이 그러는 건 안 된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 세상에, 그러자 동생이 직접 학원까지 찾아가 부탁을 했다네요. 동생의 그 정성에 감동한 관장님께서는 학원에서 동생이 격파 시범 이벤트를 했다고 하더군요. 와, 진짜 또라이다, 또라이야. 나 살다 이렇게 개망신 스스로 당하려고 무덤 파는 애 처음 본다, 언니. 걔는 대체 어디서 유전자가 온 거야? 우리 집에 저런 사람 없잖아. 이쯤 되면 엄마한테 물어봐야겠어. 어디 다른 곳에서 주워온 건지. 하여간 바쁘지 않으면 부탁 좀 할게. 결국 제가 동생이 격파 시범을 보이는 날 조카 학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누나가 왜 와? 소중한 내 조카를 위해서다. 널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거기서 사고치면 내가 조카라도 얼른 데리고 도망가려고. 쪽팔리다, 쪽팔려. 네가 생각해도 네가 쪽팔리지? 누나가 쪽팔려. 애들 사이에 앉아서 내 모습 우러러보고 박수칠 누나 생각하니 아우 쪽팔려. 그래, 유서나 써두고 가라. 에휴.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저는 조카가 다니는 태권도 학원으로 갔습니다. 동생놈은 대체 어디서 빌린 건지 태권도 도복까지 입고 나타났더군요. 대체 어디서 난 건지 동생놈 도복에는 박살, 필살, 일격의 척살, 이딴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시작 전부터 정말 부끄러워 얼굴을 들기 어려웠어요. 아, 이분, 애인분? 남자친구 격파하는 거 보러 오셨구나. 절대 아니고 그냥 누나거든요. 찬열이 이모예요. 아, 네, 저기 문 앞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다른 학부모님들께서도 참관을 하셔서. 와, 정말 다른 학부모님들께서도 오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미리 조카를 데리고 도망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조카 학원 원생들이 쭉 열맞춰 앉았어요. 남동생과 학원 사범님이 나오셔서 가볍게 발차기 시범을 보였습니다. 팡팡거리며 발차기를 하는 동생을 보니 제법 연습을 많이 했는지 나름 잘하더라고요. 조카 찬열이를 포함해서 다른 아이들도 와 외치며 박수를 쳤죠. 그리고 대망의 격파 차례였습니다. 사범님 두 분이 나오셔서 의자에 올라갔어요. 손에는 두꺼운 송판을 들고요. 너무 높게 드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제 걱정이 무색하게 비장한 표정으로 제 남동생이 그 사이에 섰습니다.
남동생 격파 차례였어요. 그래도 가족이라고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개망신만 당하지 말게 해주세요. 제발요. 송민준 쟤 말고 찬열이 봐서라도요. 하나님. 사범님께서 얍이라고 기합을 주자 남동생도 어이 어이 하며 기합을 넣더군요. 그리고는 잠시 자기 머리 위에 있는 송판을 보며 남동생은 집중했어요. 송판은 사범님이 높게 들고 있었죠. 드디어 남동생이 달려오며 높게 점프를 뛰더니 정말 공중에서 두 바퀴는 돌았습니다. 순간 오, 성공인데? 싶은 기분이 0.1초 정도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공중에 떠올라 있던 남동생이 있는 힘을 다해 발차기를 했죠. 퍽 소리와 함께 네, 격파가 되었습니다. 사범님 머리가요. 동생은 사범님이 들고 있던 송판을 발로 걷어차지 못했어요. 너무 높아서요. 대신 그 밑에 있는 사범님 머리를 걷어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범님 머리와 몸통 중간에 있는 목을 걷어찼다고 해야 옳겠네요. 동생은 놀라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며 떨어졌고 사범님도 악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서 벌러덩 넘어졌죠. 격파 시범을 보러 온 다른 학부모님들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구경하던 애들도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요. 아, 송민준, 괜찮아? 급하게 조카를 챙기고 동생이랑 사부님이 살아있나 확인을 해보았죠. 사범님은 목을 부여잡고 일어서지를 못하시고 동생도 다리를 부여잡고 뒹굴뒹굴 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학부모님께서 불렀는지 119까지 왔습니다. 그날 사건으로 남동생은 착지를 잘 못해서 발목뼈가 금이 갔어요. 사범님은 다행히 목이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크게 다치셔서 목 깁스를 해야 했고요. 아주 제 동생 고소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전해 들은 부모님이 먼저 오셔서 조카를 봐주었어요. 잠시 뒤 언니가 회사고 뭐고 달려왔죠. 언니가 머리가 땅에 닿도록 사범님에게 사과를 하고 나서야 고소 이야기는 들어갔습니다. 대신 언니가 이사가고 싶다고 죽어라 일하며 모았던 돈을 합의금과 치료비로 다 써야 했죠. 넌 발목만 금 간 게 다행인 줄 알아. 아파 죽겠는데 뭐가 다행이야. 너 언니 표정 못 봤지? 여기 병원 입원 안 했으면 아마 언니가 네 목을 분질렀을걸? 앞으로 한 200년간은 언니 피해 다녀라. 살고 싶으면. 진짜. 내가 쪽팔려서. 너 솔직히 말해. 처음부터 사범님 격파하려고 여기 온 거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정말 분명 송판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뭐가 다행이야. 찬열이가 태권도 학원 다녀서 다행이지. 검도 다녔어 봐. 끔찍하다 끔찍해. 저는 이 사건을 저와 결혼 예정인 남자친구에게 말해줬어요. 집안에 이런 이상한 놈이 있으니 조심하라고요. 어떻게 송판을 격파 안 하고 사범님 머리를 격파해요. 와, 그 사범님 정말 화나셨겠다. 그나저나 동생분은 좀 괜찮아요? 지가 괜찮아야지 어째? 아니 맞은 것도 아니고 걷어찬 놈이 왜 다쳐요? 착지를 잘못한 거겠죠. 그나마 그 정도여서 다행이네. 내가 부끄러워서 이거 상우 씨한테만 말하는 거야. 나 친구들한테도 말 못했어요. 대체 남자들은 왜 그래요? 나이를 먹어도 애야해. 철이 안 들어. 상우 씨 빼고요. 남자들은 다 그렇게 승부욕 있어요.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하지. 그래도 좋네. 승부욕 없는 남자들 패배주의에 젖어서 오히려 별론데. 이번에 아버님 어머님에게 인사드리러 갈 때 예비 처남도 집에 있겠네요. 저는 제발 나가 있으면 좋겠어요. 왜요? 저는 하루빨리 어떤 분인지 보고 싶은데 왜인지 처남하고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어우, 제발 친해지지 마. 설마 상우 씨도 막 승부욕 불타서 사고치는 스타일 아니죠? 나 그런 거면 결혼 다시 생각해 볼 거야. 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길 수 있으면 덤비고, 뭐 못 이기면 후퇴하는 스타일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요. 걱정 안 해. 상우 씨, 내가 누구보다 잘하는데.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집에 인사를 시켜드렸죠. 하지만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자신은 승부욕에 불타 사고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남자친구의 말, 그냥 하늘에 달 따다 줄게 그 정도 수준의 말이라는 것을요.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제 남편도 남동생과 같은 과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둘이 만나서는 사고 곱하기 사고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며칠 뒤 남자친구가 결혼 허락을 위해 인사를 왔습니다. 부모님 선물은 물론 남동생 선물까지 바리바리 싸들고요. 인사 온 남자친구를 부모님께서는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인사 후 남자친구가 집으로 돌아가고 동생이 제게 그러더군요.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영양제, 심지어 냉찜질팩, 그리고 책인데 경쟁자를 이기는 101가지 방법? 이거 누나 남자친구가 나한테 오늘 선물이라고 준 거거든? 그게 뭐? 네 생각해서 잘 선물해줬구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나 매기는 거 같은데? 자격지심이 추하구나. 그리고 이제 매형이라고 불러라. 매형은 무슨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아니 혼인신고서에 도장 찍을 때까진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 설마 누나 남자친구한테 태권도 도장 그 사건 이야기했어? 했지. 조카 태권도 사범님 목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걷어찼다고. 그냥 죽이지 그랬냐, 어? 호호라, 말했다 이거지? 재미있네. 넌 그게 재밌냐? 그거 말고 누나 남자친구가 나한테 선물한 것들 보면 몰라? 뭐? 경쟁자를 이기는 101가지 방법? 그래,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날 보자마자 선전포고하네. 야, 그게 무슨 선전포고야. 다 주인 잘못 만난 불쌍한 니달이 생각해서 그런 거지. 그땐 몰랐어요. 다가올 피해 폭풍을요. 아무튼 무사히 남자친구와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결혼식장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며 남자친구를 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 매형, 족구 잘합니까? 족구? 갑자기? 야, 넌 무슨 내 결혼식장에 와서 족구 이야기야? 족구 싶냐? 여보, 쟤 그냥 무시해. 매형, 우리 한 가족이 된 마당에 친분 교류를 위해서 신혼여행 다녀오시면 족구 한 판 해요. 그래, 좋지. 처남이 운동을 좋아하네. 그런데 처남, 다리 괜찮겠어? 부러진 지 얼마 안 된 거 아니야? 부러진 거 아니고 실금 간 겁니다. 제 다리 걱정은 하지 마시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봐요, 매형. 그땐 그냥 흘려들었어요. 저놈이 또 괜히 내 남편에게 자격지심 생겨 저러나 보다 했죠. 그런데 신혼여행 끝나고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바로 남편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매형, 여행 잘 다녀오셨죠? 내일 어떠세요? 뭐? 내일 뭐? 족구 하시기로 했잖아요. 설마 도망은 아니죠? 와, 진상. 정말 징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친정 부모님에게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들러붙어 그놈의 족구 아주 지겹게 남편을 괴롭혔죠. 하지 마. 제 고등학교 때 그 세팍타크로? 그거에서 족구는 진짜 잘해. 군대에서도 족구 에이스였대. 그래? 근데 왜 나하고 그렇게 족구를 하자고 해? 뻔하지. 찬열이 태권도 학원 가서 개망신 당한 거 자기가 알고 있으니 괜히 쪽팔려서 그거 만회하려고 저러는 거야. 그냥 무시해.
또라이야, 또라이. 처남, 재미있네. 여보, 나도 군대 있을 때 별명이 김파이크였어. 내 스파이크 막을 수 있는 애들이 없어서. 뭐 도전을 하신다니 받아줘야 인지상정 아니야? 날 잡아야겠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네. 아무튼 여보, 그냥 하지 마. 제 상대하지 말라니까. 왜? 귀여운데. 이참에 처남하고 친해지면 좋지 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남편은 바로 동생에게 연락해서 족구 경기 날을 잡더라고요. 동생은 지 친구들 데리고 오고 남편도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로 했어요. 저는 그 모습 한숨을 쉬며 바라봤죠. 결혼 생활의 먹구름이 스물스물 다가오는 기분 아시나요? 제 기분이 딱 그랬거든요. 그렇게 그 주 주말에 남편과 동생은 족구 경기를 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스파이크! 12대 0. 자, 이번엔 왼쪽 스피님이다며요. 다 알려드렸으니까 받아보세요. 에라차! 13대 0. 아이, 매형, 완전 개발이네. 군대에서 머리 좀 많이 박으셨겠어요. 아이, 자, 갑니다. 이번엔 오른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왼쪽으로 돌아서 바로 떨어지는 스파이크! 아싸, 14대 0. 고등학교 때 세팍타크로 선수까지 했던 동생의 족구 실력을 남편이 이길 수는 없었어요. 완벽한 동생의 승리였죠. 결국 남편은 내기에서 져서 그날 동생과 동생 친구들에게 2+1호를 배 터지게 사줘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거봐,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제가 다 못하는데 유일하게 잘하는 게 족구야. 가끔 조기 족구에 나가면 막 아저씨들이 무슨 마라도나 데려가듯 모셔간다니까. 마라도나? 응, 그 전설의 축구왕. 마라도나 몰라? 그래, 그거네. 그거야. 어? 뭐가? 그러더니 남편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동생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운전 중이기에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해서 통화 내용을 저도 다 들을 수 있었어요. 네, 매형.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아유,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이야, 툭불 한우. 정말 입에 들어가면 눈처럼 녹아 사라지던데요? 아이, 그나저나 매형, 오늘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시죠? 연세도 있으신데 제가 좀 살살 해드릴 걸 죄송해서요. 야, 네 매형이랑 너 3살 차이거든? 연세는 무슨? 처남, 내가 오랜만에 해서 감을 아직 못 잡아서 그래. 그나저나 다음 주에 나랑 어디 좀 갈까? 네? 어디요? 아이, 또 족구하시게요? 에이, 친구분들 물갈이 한다고 절 못 이기실 텐데. 아, 족구는 아니고 처남, 달리기 좀 할 줄 아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별명이 송타조였습니다. 하도 잘 달려서요. 그래, 잘 됐네. 다음 주에 내가 있는 달리기 동호회에서 작은 대회를 하나 참가하는데 이거 사람이 한 명 부족해서 처남이 좀 대타로 띄워주면 안 될까? 어려운 건 아니고 완주만 하면 되는 건데 어때? 우리 송타조 처남 가능하지? 완주만 하면 내가 또 소고기도 사줄게. 완주만 하면요? 그게 무슨 달리기인데요? 그냥 나와보면 알아. 어려운 거 아니야. 운동화만 잘 준비해 오고 일주일간 좀 초등학교 운동장이라도 몇 바퀴 뛰면서 연습 좀 해. 알았지? 뭐 그냥 평소대로 하는 거죠. 아유,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매형. 미리 소고기 잘 먹을게요. 그렇게 동생과 남편이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물었죠. 대체 무슨 달리기 대회? 설마 또 대결하려고? 내 동생 달리기 잘해. 100m 13초에 주파하는 앤데. 그래? 그럼 잘 됐네. 그러면서 남편이 승 미소를 지었어요. 무슨 달리기인데? 마라톤. 뭐? 마라톤? 그리고 그날 밤 동생에게 연락이 왔어요. 지도 걱정이 되었는지 무슨 달리기 대회냐고 묻더라고요.
마라톤이래. 야, 너 그냥 졌다고 하고 네 매형한테 고기 사줘. 마라톤? 하, 머리 좀 쓰시네, 매형. 그래, 좋아. 그까짓 거 달려주지. 재밌네? 그래, 나한테 그렇게까지 소고기 사주고 싶어 하니 내가 먹어주지. 뭐? 그리고 다음 주 남편과 동생은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나도 뛸 거야. 선수 등록했어. 누나가? 아이고, 하지 마. 누나 그러다가 119 불러. 그래, 뭐 하고 싶으면 당신은 뒤에서 살살 뛰어. 꼭 완주할 필요는 없어. 됐고, 대신 내가 이기면 둘이서 다시는 이런 대결 하지 마. 알았어? 대결은 무슨 친선 경기지. 매형, 준비는 하셨어요? 그 연세의 마라톤이라니 좀 무리 아닙니까? 처남도 뛰다가 힘들면 바로 포기해. 알겠지? 무리하다가 뛰면 하체 힘 풀려서 뛰다가 오줌 싼다. 그렇게 저희 셋은 마라톤 경기를 시작했어요. 멍청한 동생 놈은 경기 시작 총성이 울리자마자 미친 듯이 달려나가더라고요. 무슨 100m 달리기 하듯이요. 페이스를 유지해야 한다던 남편도 처남이 먼저 달려나가자 급하게 따라 달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페이스를 유지하며 찬찬히 달렸어요. 완주를 목표로요. 그렇게 달리다 보니 10km 지점쯤에서 동생이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게 보였어요. 야, 헨젤과 그레텔처럼 오줌 흘리면서 뛰지 마라. 누나, 야, 송미연! 그리고 15km 지점에는 남편이 길가에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천천히 쉬엄쉬엄 와. 밥도 먹으면서. 나 먼저 간다. 여보, 나 좀 업고 가. 그렇게 저는 구두를 뒤로하고 달려갔어요. 꾸준하게 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요. 결국 제가 동생과 남편보다 먼저 완주 지점에 도착했죠. 남편은 제가 도착하고 1시간 있다가 들어왔어요. 당신 뭐야? 당신 왜 이렇게 잘 뛰어? 나? 말 안 했나? 나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 대표 장거리 달리기 선수. 뭐? 당연히 말 안 해줬지. 처남은? 동생은 남편이 들어오고 2시간이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멀리서 동생이 보이는데 거의 기어오더라고요. 뭐야? 송미연, 너 택시 타고 들어온 거 아니야? 잊었냐?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장거리 달리기 유망주였던 거? 하여간 너 매형한테 졌으니까 소고기 사주고 이제 그만해. 그리고 당신도 나한테 졌으니까 이제 둘이 이런 거 그만해. 알았어? 엄밀하게 따지면 내가 처남한테 이긴 거니까 매형 1대1이에요. 제가 오랜만에 뛰어서 처음에 페이스 조절을 실패. 그만하라고 했다. 뭐? 또 할까? 다음엔 뭐 할까? 공기놀이? 고무줄? 두 분 승부욕 잘 봤으니까요. 이제 적당히들 하시죠. 제 말에 남편과 동생은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그 둘한테 소고기 사주고 집으로 왔어요. 그렇게 한동안 둘이 이상한 대결을 안 하길래 이젠 좀 조용히 사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빠 생신으로 친정집에 모두 모였습니다. 다 함께 밥을 먹고 TV를 봤는데요. 아빠가 야구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야구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야, 저걸 못 쳐? 눈이 어디 달린 거야? 나라면 눈 감고 방망이 휘둘러도 맞췄겠다. 처남, 저게 화면으로 보면 공이 느려 보이지만 구속이 140km에 달해. 실제로 보면 처남 눈에는 공도 안 보인다니까. 제 시력이 2.0이에요. 매형, 매 아십니까? 하늘 날아다니는 매. 제 군대에서 별명이 송골매였어요. 저라면 아마 공에 한 땀 한 땀 수 놓여있는 박음손도 봤을걸요? 처남, 재미있네. 내가 사직의 독수리였는데
독수리는 들어봤나? 독수리는 매 먹이죠. 독수리 본 적 있어? 하늘에서 휙 날아다니면서 다 잡아먹어. 걘 시체만 먹는 새 아닌가요? 매가 짱이죠. 그래? 그럼 우리 배팅장 가서 한번 해볼까? 누가 더 잘 치나? 내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야구하면 항상 말루 홈런 쳐서 별명이 김말루야. 하하, 매형 별명도 많으시네. 좋지요? 제가 또 살다 보니 매형한테 또 소고기를 얻어먹을 기회가 오네요. 셋이 거실에 앉아 야구 경기 잘 보다가 또 그놈의 승부욕이 불타더라고요. 아우, 지긋지긋했어요. 저는 주방에서 사과 깎다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그렇게들 승부에 목마르면 누가 먼저 승진하나 그런 걸로 좀 해. 이상한 것 좀 그만들 하고. 여보, 그냥 우리는 재미로. 재미로든 뭐든 하지 마. 그런데 그때 저희 대화에 아빠가 한마디 하셨어요. 배팅장에 가서 뭐 제대로 야구를 하겠어? 그러지들 말고 다음 주 주말부터 나 나가는 곳들 나와. 아빠는 젊어서 사회인 야구를 취미로 하셨어요. 그리고 현재는 연세가 들어 사회인 야구팀 감독을 하시고 계셨죠. 물론 취미 생활이셨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 팀의 동생과 남편을 들어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빠, 민준이랑 김서방 괜히 승부욕 발동해서 저러는 거야. 시키지 마. 남자가 승부욕 없으면 뭐에 쓰냐? 다들 생각이 있어? 당연히 난 하지. 아빠는 내 투구를 보면 아마 지금이라도 프로에 넣고 싶을걸? 네, 저도 뭐 운동되고 좋죠. 그럼 됐네. 장소와 시간 따로 알려줌세. 저는 그런 아빠를 안방으로 조용히 모시고 와서 말했어요. 아빠, 둘이 자꾸 승부욕 발동해서 서로 긁는단 말이야. 분명 누가 됐든 한쪽은 지고 한쪽은 이길 텐데 그러다가 서로 의상하고 막 싸움 날까 봐 그래. 그냥 아빠가 하지 말라고 말려줘. 사내 놈들은 그렇게 싸우다가 친해지는 거야. 그게 뭐 대수라고. 됐다. 쥐들이 하고 싶다는데 뭘 말려. 걱정 마라. 아빠. 그렇게 그 둘은 아빠가 감독으로 있는 취미 야구팀에 들어갔어요. 야구 좀 하냐는 기존 팀원들의 질문에 동생과 남편은 또 서로 허세를 부리며 독수리니 메이니 하마이니 악어니 아주 헛소리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빠팀은 다른 사회인 야구팀과 경기를 했는데요. 결과는 정말 눈 뜨고 구경하는 게 힘들 지경이었어요. 홈런 왕이라고 자랑하던 남편은 방망이 한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삼진 아웃 땅에 들어왔고요. 동생은 글쎄 던지는 공마다 이상한 곳으로 날려서 아주 제대로 개망신을 당했죠. 그런데 그 정도면 다행이게요. 마지막 장식은 동생과 남편 둘이 사이좋게 아주 제대로 해주었습니다. 9회 말 상대팀이 공격, 우리 팀이 수비일 때였어요. 상대팀 선수 중 한 명이 우리 팀 공을 제대로 쳐서 공이 아주 멀리 날아갔죠. 그걸 우리 팀이 잡아줬어야 했는데 남편과 동생이 서로 잡겠다고 했나 봐요. 서로 자기 공이라고 외치며 달려가다가 서로 제대로 부딪혔죠. 당연히 공은 못 잡았고요. 결국 그 경기는 남편과 동생의 대단하신 활약 덕분에 우리 팀의 대패였습니다. 저는 응원석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 팀 다른 분들의 불만이 다 들려왔어요. 아니 대체 송 감독님은 뭔 생각으로 저런 사람들을 팀에 들였대? 내 말이 기본이 안 되어 있어 기본이. 저러면서 뭔 야구를 하겠다고. 팀 플레이는 개뿔. 아주 실력도 없는 것들이 지 하나 잘나 보이겠다고 난리네. 아유, 조용히 해. 감독님 들으시겠다. 저 사람들 감독님 사위랑 아들이래. 뒤에서 그 사람들이 속삭이는 말이 다 들리는데 정말 쥐구멍이 있다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남편과 동생은
아주 만신창이었어요. 왜 의욕만 앞세우고 실력 없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잖아요. 다치고 까지고 남편과 동생도 그랬습니다. 동생은 어디서 다친 건지 눈탱이는 퍼렇게 멍까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경기가 끝나고 둘이 싸우더라고요. 처남, 못 들었어? 마이볼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내가 영어로 말해서 못 알아들은 거야? 형님이야말로 노안 때문에 안 들리세요? 제가 먼저 제 공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형님이 비켜주셔야지. 괜히 서로 잡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네는 우익수면서 그걸 왜 잡아? 내가 잡아야지. 형님이 못 잡을 것 같으니 제가 대신 잡으려고 했죠. 뭐라고? 처남! 그만해. 그만들 싸워. 그거 잡았어도 우리 팀이 10대1로 졌어. 알아? 제 말에 둘은 씩씩거리며 서로를 노려볼 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제 우려대로 결국 둘이 싸움이 났고 서로 의가 상하고 말았죠. 괜시리 아빠가 원망스러웠어요. 자, 둘 실력 잘 알았지? 내가 아무리 감독이라고 해도 너희들 실력을 확인했는데 계속 경기에 뛰게 하는 건 무리다. 그러니까 딱 2달 줄 테니까 둘이서 서로 기본기라도 연습하고 다시 와. 네? 처남하고요? 아빠, 그냥 저 혼자 할게요. 왜? 실력들이 드러나서 이 둘이 함께 연습하기 부끄럽냐? 그건 아니고, 그럼 둘이 같이 연습해라. 혼자서들 어떻게 연습을 하려고? 딱 2달이다. 못하겠으면 다시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싸우지들 말어. 저는 아빠의 말에 한숨이 나왔어요. 저 상태에서 둘이 붙여놔야 또 싸움뿐이 더 되겠습니까? 아직 결혼 초인데 벌써부터 동생과 남편이 척을 지게 생겼으니 갑갑했습니다. 그쯤 저희 친정집에서 여행을 떠났어요. 아빠 생신을 기념해서 형부가 온 가족 해외여행을 쏴주셨거든요. 그래서 동남아 쪽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필 이 시점에 동생과 남편이 신경전을 하고 있어 조금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금방 그 일을 잊게 되었어요. 둘이 엄마와 아빠에게는 잘하고 분위기 잘 맞춰주어서 여행 기간 동안 둘이 싸웠다라는 건 완전히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하죠. 한국에서 그러더니 이것들이 여행을 와서도 그러더라고요. 바로 저희 가족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을 때였어요. 여러분 혹시 호핑 투어라고 아시나요? 배를 타고 해변에서 좀 떨어져 있는 바다에 나가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둥둥 떠서 바닷속 물고기를 구경하는 관광 상품인데요. 저희가 그걸 하러 갔을 때 일이 터졌습니다. 그 배에 저희 가족 말고도 한 10명쯤 되는 다른 한국 관광객들도 함께였어요. 투어를 해주는 한인업체에서 독특한 이벤트도 해주더라고요. 그건 바로 프리다이빙 체험이었습니다. 프리다이빙, 이게 뭐냐면요. 아무런 장비 없이 그저 숨을 참고 바닷속에 들어가는 건데요. 한마디로 해녀분들처럼 숨 참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물고기도 구경하고 불가사리도 잡아오고 뭐 그러는 거죠. 이게 깊게는 바닷속 20-30m까지 들어간대요. 뭐 저희는 체험이니 숨을 참고 5m 정도 내려가면 잘하는 거였죠. 그것도 하고 싶은 사람만 지원을 받아 체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엄마, 아빠, 언니 부부는 하지 않았어요. 수영도 못하고 숨 참는 거 자신도 없었고 구명조끼 벗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무섭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동생이 체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 마. 또 뭔 사고를 치려고? 군대에 있을 때, 왜? 또 뭐? 별명이 돌고래라도 되셨어? 잘 안 해. 내 별명이 송고래야. 바다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서 말이야. 숨 참기 1분? 나 2분도 거뜬한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기다려봐. 야, 찬열아, 삼촌이 불가사리 잡아다 줄게. 알았지? 저녁에 끓여 먹자. 딱 기다려. 불가사리는 됐고 가이드분이 시키는 대로만 해.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고 올라오라고 하면 바로 올라오고. 알았어? 또 불가사리 잡겠다고 더 들어가다가 평생 못 올라오지 말라고. 너 태권도 학원 사범님 격파시범 나 안 잊었다. 에이, 그 이야기는 언제적이야. 왜 또 꺼내? 저도 해볼게요. 당신이? 제발 좀 하지 마. 어? 다들 왜 그래? 체험인데 뭘. 이런 거 여기서 해보지 언제 해보겠어. 걱정 마. 당신도 알잖아. 나 수영 잘해. 그리고 처남이 혹시라도 위험하면 내가 구해줘야 하지 않겠어? 매형이 또 바다 사나이 송민준 가슴에 불을 지피시네. 그럼 같이 가시죠. 불가사리 10마리 내기 어떠세요, 매형? 10마리 받고 상어도 2마리 어때? 제발 깝치지 말고. 둘 다 상어밥이나 되지 말고 얌전히 들어가서 머리만 적시고 나오라고. 불안불안하더라고요. 하지만 보니까 체험자 중에 중학생 아이도 있고 무엇보다 현지인 가이드들도 많아서 별 문제 없을 줄 알았어요. 제 착오였습니다. 이 인간들 그렇게까지 무모한 인간들이라는 걸 정말 몰랐네요. 결국 조를 짜서 프리다이빙 체험을 했습니다. 남편과 동생은 가장 마지막 C조였죠. B조에 있던 다른 여행객들 아이들인 중학생 아이들도 무사히 하고 올라왔어요. 다들 재미있었다고 신나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동생과 남편 차례였습니다. 현지인 가이드 신호에 따라 둘이 동시에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동생과 남편이 바다로 들어갈 때 저도 배 위에서 따라서 숨을 참아봤습니다. 10초, 20초, 30초, 50초. 헥헥거리며 제가 숨을 못 참고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남편과 동생은 바다 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뭐야? 왜 안 올라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니? 이봐요, 가이드 양반! 그리고 잠시 후 현지인 가이드가 급하게 누군가를 바다에서 끌어올리는 게 보였죠. 남편이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 자리에 있던 현지인 가이드들이 급하게 남편을 배로 올렸습니다. 남편은 기절해 있었어요. 현지인 가이드 중 한 명이 남편 가슴을 마구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잠깐만! 민준이는? 저기요! 민준이는요? 다른 현지인 가이드들이 제 동생도 바다에서 끌어올리는 게 보였어요. 역시나 동생놈도 기절해 있더군요. 급히 동생도 남편 옆에 눕혀서 현지인 가이드들이 가슴을 누르고 인공호흡을 했죠. 저는 놀라서 옆에서 계속 남편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숨쉬게 하려고요. 다행히 금방 남편과 동생은 물을 토하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여행객 가족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박수를 쳐주었죠. 아이고 민준아, 김서방 살았다, 살았어. 이 미친놈들아, 도대체 뭘 한 거야? 대체 왜 이런 사고가 난 건지 남편과 동생의 안전을 위해 함께 들어간 가이드분의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보통 함께 들어간 분이 계속 체험자가 괜찮은지 확인을 한대요. 그런데 남편과 동생이 거뜬하게 괜찮다며 바닷속에서 오케이 표시를 한 거죠. 그러면서 둘이 불가사리를 찾았답니다. 그 망할 놈의 불가사리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진짜 돌고래도 아니고 바닷속에서 오래 있으면 얼마나 오래 있겠나요? 1분도 못 있죠. 숨이 차면 바로 올라와야 하는데 동생은 남편이 안 올라가고 불가사리를 찾으니 지도 오기로 버틴 겁니다. 남편도 동생이 안 올라가니 그놈 역시 오기로 안 올라가며 죽어라 불가사리를 찾았고요. 그러다가 둘이 동시에 스르륵 의식을 잃은 거죠.
정말 어이가 없는 걸 떠나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정신을 차린 남편과 동생에게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몰라요. 미쳤냐? 그렇게 죽고 싶냐? 그냥 내 손으로 저 세상 보내주겠다. 그놈의 승부욕이 뭐길래 이런 멍청한 짓을 하냐고 소리 지르고 주먹으로 때리고 난리를 쳤어요. 언니와 형부 둘이서 저를 간신히 말렸대요. 힘이 너무 세서 형부도 애를 먹었다고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땐 정말 열받아서 정신없이 쏟아부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인 가이드분도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저 잘리게 하려고 그러세요? 아니, 저희 업체 망하게 하려고 그러세요? 아니면 뭐 뉴스에 나오고 싶으세요? 한국인 2명 수장되다 이런 타이틀 걸고 뉴스 장식하고 싶으세요? 다 큰 분들이 어쩜 그렇게 무식합니까? 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불가사리가 있길래. 이런 불가사리 새끼들을 정말. 네?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가이드분에게 연신 사과를 하며 남편과 동생은 배 한켠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엄마는 그 옆에 붙어 남편과 동생 귀에 피가 나도록 잔소리를 했고요. 그렇게 배는 다시 선착장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제 남편과 동생이 엄청난 사고를 쳤기에 다른 여행객들 관심도 우리 쪽으로 쏠려 있을 때였죠. 하연아! 어머, 박하연! 어머, 어쩜 좋아! 아이 엄마가 아주 잠시, 정말 잠시 제 남편을 보며 한눈을 판 사이 그 아이 엄마의 아이가 바다에 빠진 것이었어요. 투어용 배이기에 바다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사다리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 사다리에서 놀려고 갔는지 바다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는 이미 달리고 있었잖아요. 잠깐 사이에 바다에 떨어진 아이는 배와 멀어져 저 멀리 바다에 떠 있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구명조끼를 하고 있었다 정도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 바다로 뛰어들려고 했어요. 어디가? 어디 가긴. 애 구해야지. 당신이 어떡해. 당신 죽을 뻔했어. 아직 정신도 없잖아. 미연아, 애가 저렇게 있는데 그럼 그냥 바라만 보라고? 정말 그러길 바래? 아니잖아. 금방 다녀올게. 그렇게 말하더니 남편이 바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벌떡 일어났어요. 매영, 저도 가요. 야, 송민준, 너까지! 매영, 내가 살려올게. 미연이, 너 내가 절대 과부 안 만들어. 매영, 같이 가요. 그러면서 동생도 이어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와,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야! 김상우! 송민준! 그리고 바로 이어서 현지인 가이드분들이 튜브와 함께 바다로 뛰어들었죠. 수영을 배운 남편이 가장 먼저 아이에게 도달하긴 했어요. 그리고는 동생도 남편과 아이가 있는 곳에 도달했죠. 그 뒤 어떻게 되었냐고요? 아이는 정말 무사하게 튜브와 함께 들어간 현지인 분들이 구했습니다. 물갈퀴도 하고 평생 물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니 얼마나 바다 수영을 잘했겠어요. 그런데 제 남편과 동생은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갔어요. 현지인 가이드분들이 그런 제 남편과 동생을 구하기 위해 빠른 조류를 역으로 헤쳐서 올라오느라 엄청 고생했죠. 나중에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저희 가족이 가진 패소를 모두 팁으로 드렸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선착장에 다 와서 한국인 가이드분이 또 엄청 화내셨습니다. 정말,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정말. 뭐 타 업체에서 보낸 자객분들이세요? 네? 그런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죄송은? 제발 여기 있는 동안 저희 업체 그만 이용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조용히 해변에서
모래성만 만들다가 한국에 돌아갈게요. 죄송해요. 그렇게 투어를 끝낸 저는 남편과 동생을 노려보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2번이야. 알아? 2번. 당신 지금 이 투어하면서 2번이나 죽을 뻔했다고. 알아? 이런데 내가 당신을 뭘 믿고 앞으로 계속 살겠어. 어? 당신은 그렇게 목숨이 가벼워? 어? 안 가벼워. 나도 내 목숨 소중한 거 알아. 그런데 애가 떠내려가는데 어떡해. 보고만 있어? 안 가벼운 사람이 그래? 그때였어요. 조금 전 물에 빠진 아이의 부모님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정말 감사합니다. 배 위에서 다 봤어요. 아이 구하시겠다고 현지 가이드한테 아이 먼저 살리라고 보내주신 거. 사실 그렇긴 했어요. 아이가 바다에 빠지고 남편과 동생이 가장 먼저 그 아이한테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조류가 워낙 강했어요. 남편이 아이와 함께 바다에 떠 있는데 가만히만 있어도 배에서 정말 빠른 속도로 멀어졌다네요. 그래서 남편이 죽을 힘을 다해 아이를 붙잡고 수영을 했대요. 떠내려가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뒤늦게 현지인 가이드가 튜브를 가지고 아이와 남편이 있는 곳으로 도착을 했고요. 그때 남편이 현지인 가이드한테 아이를 먼저 맡기고는 배로 먼저 가라고 한 거죠. 그 강한 조류를 뚫고 남편과 동생, 아이 모두를 데리고는 현지인 가이드도 갈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현지인 가이드가 먼저 아이만 데리고 배로 왔고 뒤늦게 다른 가이드분들이 강한 조류로 고생하는 남편과 동생을 구한 것이었죠. 남편이 아이 구하다가 탈진해서 수영을 못하고 조류에 떠내려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동생이 죽을 힘을 다해 수영을 해서 남편을 잡고 못 떠내려가게 막았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국에 돌아가면 꼭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아닙니다. 은혜는요, 무슨. 저 아니어도 누구나 그렇게 하죠. 그리고 애가 바다에 빠진 것도 저랑 처남이 먼저 사고를 쳐서 그런 거기도 하고, 저희도 죄송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남편과 동생을 쥐잡듯 잡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경고를 하며 그 일을 정리했어요. 다시 한번 위험한 일 하면 그땐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하겠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절대 동생과 남편 둘이서 승부욕에 불타 뭔가 하지 말라고요. 남편과 동생은 저와 부모님에게 걱정을 하게 만들어 미안하다며 무척이나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주가 지났을 겁니다. 나 야구 연습 좀 하러 가. 뭐야, 아빠 팀에 남으려고? 그렇지. 이제 2달도 안 남았어. 혼자 연습이 되겠어? 같이 가? 아니야. 처남이랑 하기로 했어. 당신 또 민준이랑 뭔 내기했어? 이번엔 뭔데? 당신은 함하고 민준이는 뭐 너구리라도 돼? 그런 거야? 어? 그게 뭐야? 하마니 너구리니. 안 돼. 둘이 붙어 다니지 마. 또 서로 승부욕 불타서 뭔 사고를 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진짜 연습하려는 거야. 저는 솔직히 그 말 못 믿었어요. 저들이 이미 해온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연습 장소에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둘이 사선을 헤치고 와서 그런지 이상한 전후에 막 그런 게 생겼더라고요. 이전처럼 어거지로 서로 이겨먹겠다고 대결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분위기가 묘하더라고요. 정말 진지하게 서로 공 던져주고 받아주고 또 쳐주고 그러면서 서로의 고칠 점을 연구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진지하게 둘이 그러고 있는데 구경하는 제 입장에선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1시간쯤 구경하다가 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말한 2달 후 남편과 동생은 정식으로 아빠 팀에 합류하게 됐어요. 서로 연습을 도와주며 많이 늘었다나 뭐라나요. 그리고 한동안 둘이서 야구에 빠져 살았죠. 더 이상 서로를 이기기 위한 억지 승부는 없었어요. 대신 팀의 승리를 위한 분투가 있었죠. 결국 아빠네 야구팀이 아빠가 감독이 된 이래로 최초로 사회인 야구 대회에서 우승까지 해보더라고요. 그때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몇 년 뒤에 둘 다 사회인 야구팀을 그만두었어요. 저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서 남편은 주말에 아이와 놀아주었거든요. 동생도 오래 만난 아가씨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고요. 다들 각자의 사정으로 바빠져서 1년에 몇 번 못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 아주 가끔은 옛날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결혼 초 남편과 동생이 티격태격 하던 그때예요. 아, 그 여행 사건은 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야구용품 대여 및 판매 사업이요. 갑자기? 혼자서 잘할 수 있겠어? 처남이랑 하려고 둘이 같이 오래 생각해봤어. 민준이랑? 그랬어요. 둘이서 만나지는 않았지만 메신저로 매일 사업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후 둘이서 정말 함께 동업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업을 하면 의상한다는 말이 있어 걱정이 되었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남편과 동생은 한 번 싸우지를 않고 형제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아빠가 한 말이 생각이 나곤 해요. 걱정 말라고 사내 놈들은 다 저러면서 친해지는 거라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빠 말이 정말 맞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